네,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주목받는 오촌 조카의 구속영장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삭발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내일 정기국회 시작을 앞두고 조국 정국 2라운드가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원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자,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궁금한 건 왜 조국 장관과 계속해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이야기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고 무슨 혐의를 받고 있는 건지 이게 왜 중요한 건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막 뒤섞어가지고 이해하고 있는데요. 복잡합니다. 예, 엄격하게 분리를 하면은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의혹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모펀드를 만든다고 할 때 오촌 조카하고 같이 해서 같이 공모했다. 공모해서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그리고 남동생까지 끌어들여서 한 14억 원을 투자를 했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코링크피라고 하는 사모펀드 운영사 있잖아요. 운영사를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대표를 맡고 그다음에 투자를 했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다시 되돌려받았다. 오촌 조카가. 그리고 정부 수주하는 거, 예를 들면 가로등 전멸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의 이름을 팔아서 그동안에 웰스앤시티라고 하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갔다. 그리고 우회 상장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부풀린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으려고 했다. 복잡합니다. 지금. 조금 복잡하기만 하지만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의혹 제기를 그렇게 하면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서 지금 조국 장관이 그동안의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했던 것처럼 집안에 주식 투자를 아는 사람은 오촌 조카 한 사람밖에 없었고 오촌 조카가 그러면 나한테 돈을 맡기시면 사모펀드 이런 게 좋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동안에 집안 재산을 관리해왔던 펀드 매니저가 그거 좋은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에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부 이해충돌 방지 문제, 이해충돌 문제도 없고 하니 그럼 그래도 투자해도 된다라고 해서 돈을 맡겼다. 맡겼는데 나머지는 다 오촌 조카가 했다. 알아서 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의혹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촌 조카가 만약에 중심에 서 있다고 하면은 그 오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과 같이 이좀 투자하는 문제를 다 상의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니까 오촌 조카가 중심에 딱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촌 조카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또 검찰이 각종 증거를 통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조국 장관과 같이 엮을 수 있는 방법들, 같이 혐의가 동등하게 매겨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오촌 조카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이 부분을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말씀하신 대로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가족들이 경영이나 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자금 흐름이라든지 투자나 경영에 정경심 교수가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복합적으로 아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조국 장관 가족이 투자했던 펀드가 있고 이 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으로부터 다시 돌려받게 되는 자금 한 10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지금 현재 사채 시장을 통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의 용처가 어디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인 여부가 일단은 수사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는 사모펀드에 대한 추천을 받았고 여기에 투자한 것일 뿐 그 운용상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투자 운용 보고서가 실제로 급조돼서 만드는데 정경심 교수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조국 장관의 가족이 투자했던 펀드가 있는데 이건 블루펀드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곳과 전혀 무관한 배터리 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배터리 펀드라고 하는 곳에는 조국 장관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거기서 투자하게 된 WFM이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매출에 관련된 보고까지도 정경심 교수가 실제로 받았고 여기로부터 관련된 자문 등에 대한 내용의 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나름대로 투자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고위공직자 중에
유일하게 조국 장관만이 민정수석 시절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예. 그 결정적으로 이러한 사모펀드를 나머지 고위공직자가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나 역할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건데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어겨가면서 운용에 실질적인 개입을 하거나 관련이 돼 있다면 뭐 심각한 문제로서 나중에 차후에 사회적 문제로 커질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걸 왜 제가 앞서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냐면요. 예.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거예요. 어디서부터 의혹을 출발시키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다고 하는 거를 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코링크피라고 하는 그 펀드 운용사가 있어요. 펀드 예. 운용사에서 3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블루, 레드, 배터리. 근데 조국 장관 가족들이 이른바 투자했다고 하는 건 블루 펀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블루 펀드고 방금 전에 정경심 교수가 일종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배터리 펀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펀드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두 개를 어떻게 엮을 거냐. 근데 엮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엮을 건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고요. 예. 배터리 펀드에서 경영회의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모 방송사를 통해서 나온 적은 있지만 예. 거기에 일일이 경영에 개입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문료를 받은 게 오히려 더 펀드가 3개 펀드 중에서 전혀 다른 펀드이기 때문에 예. 뭐 거기에 개입했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무죄를 입증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블루 펀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다른 펀드에 굳이 가서 받았을까? 그렇게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뭐 그게 이제 우회 상장하려고 하는 회사가 영어 교육과 관련된 회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한 충분히 알리바이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법원 판단으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사모펀드에 조국 장관 한 사람만 들어갔다고 하는데 민정수석 시절에 그 사모펀드에 들어갈 만큼 그거를 이렇게까지 그림을 만들어서 만약에 부당하게 이익을 내려고 했다 그러면은 어느 민정수석이 이렇게 사모펀드에 들어가려고 했겠느냐. 금방 다 드러날 텐데. 예.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뭐 국세청 모든 이런 정보와 관련돼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거기 관련자들이 들어와 있는 곳인데 민정수석이 가서 이렇게 사익을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 금방 들통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오히려 거꾸로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눈에 있다. 확 띌 텐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건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이 맞다고 자꾸 몰아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하나는 조금 짚고 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예. 조국 장관은 청문회나 기자간담회를 거치면서 운영하게 되는 주체 코링크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가 이번에 있습니다. 알게 됐다라고. 이번에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한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도 지인의 권유, 오촌 조카의 권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권유를 받고 2017년 여름에 돈을 투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2017년 3월 달에 이미 이 코잉크피라고 하는 운용사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처남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그해 3월 달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고 그 돈은 정경심 교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본인이 투자하게 됐던 펀드와는 전혀 관계없이 코링크피에 굉장히 막대한 돈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지배를 갖고 있는 주요한 관계가 정경심 교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코링크피 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이미 여기에 대한 펀드에 돈을 집어넣기 전에 운용하게 되는 곳에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 아내의 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부분들과 상당히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펀드에 대한 운용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과 완전히 배치가 될 수 있는 측면의 내용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이 부분을 조금 더 명쾌하게 언론에 설명을 해준다면 관련된 의혹들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해서 구속영장 오늘 발표될지 안 날지 결정이 날 텐데 밤늦게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다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야 되겠고요. 제일 최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동양대 표창장 논란입니다. 정경심 교수가 뭐 총장의 직인을 갖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인질극이다. 조 장관을 사퇴시키기 위한 이 발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건 뭐 이것도 역시 출발을 어디서부터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예를 들면 검찰을 중심에 놓고 봤을 때 검찰이 왜 인사청문 후보인 사람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압수수색까지 대대적으로 들어가야 했는가? 거기서부터 얘기가 풀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개입의 여지로 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인사청문회 거의 끝에 왔을 무렵에 갑자기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동양대 표창장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정말 조국 후보자가 당시에 진짜 낙마하는 거 아니야?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여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결국 인사청문회 끝나자마자 본인들이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이른바 조국 장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 것도 검찰이 이른바 지금 뭐 검찰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그렇지만 조국 장관 이제 그만두시오라고 검찰이 묵시적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동양대 사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정경심 교수하고 딸 문제로 인해서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사퇴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 아니었느냐. 예. 그러면 그 검찰을 중심으로 놓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가족인질극이라는 비유법이 사용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인데요. 예.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할 여지가 뭐 저는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동안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예. 비판들을 많이 해온 인물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얘기하면 너무 맹목적으로 세다. 예. 강한, 맹목적으로 예. 조국 장관을 옹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불편한 감정에서부터 그런 아마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그런 쪽에서 바라볼 때 가족인질극이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도 조국 사태를 두고 뭐 집단 창작이다 이런 식의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번에 또 이런 표현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본인이 제기하고 있는 입장을 그대로 견제하겠다라는 측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앞서 서울대 학교 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물반 고기반 뒤에서 뭐 자유한국당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등에 대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사회 불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폄훼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족 인질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인질을 잡게 되는 인질범은 굉장히 나쁜 악당인 것이고 예. 실질적인 인질이 된 사람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가족 인질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의 딸과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건의 발단이 됐던 조국 장관의 딸에 관련된 문제를 보게 되면 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가 넘는 장학금에 대한 수령,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에 대한 장학금에 대한 수령, 네. 고려대학교에 입학하는 과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불공정에 대한 문제들을 대한민국 청년이나 일반의 부모들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연 그들이 피해자인 것인지 사회의 기득권을 바탕으로 공정과 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또 다른 측면에서의 나쁜 사람인 건지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예. 따라서 조금 전에 평론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이 과거에 했던 좀 명쾌하고 객관적인 시선의 발언과는 전혀 배치되는 이러한 발언들이 과연 조국 장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인지에 대한 여부는 한 번쯤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지금 검찰개혁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피의 사실 공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이거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해서라도 감찰권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좀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 이제 보통 그 거물급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포트라인에 세우잖아요. 예. 그리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 내용이 바깥으로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언론들이 그걸 이제 주로 많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은 검찰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의혹에 많이 휩싸였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건이잖아요. 예. 나중에 없었던 얘기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일종의 모욕 주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검찰이 일부러 그런 내용들을 국정원하고 이제 공모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의혹들을 받았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스스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도 있었고요. 예.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이 경계가 좀 모호하긴 한데요. 그동안에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수사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건 뭐 부인하기 어렵고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특혜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 뭐 검찰 청사 앞에 가서 뭐 시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본인과 관련돼 있는 피의 사실이 뭐 이렇게 다 언론에
공표가 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명예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억울함을 표시하고 뭐 눈물을 흘리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그랬던 것처럼 그런 부작용을 좀 없애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물론 조국 장관 가족이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인 소지가 있는 건 맞지만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 행위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런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좀 검찰이 제도적으로 정치적 개입을 하는데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제 법무부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인데 수사본부 준칙이라고 하는 게 그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조국 장관 조국 장관 가족들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이걸 지금 굳이 왜 하느냐. 지금 하게 될 경우에는 조국 장관 가족이 만약에 수사하게 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에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정경심 교수가 결국 포트라인에 서게 될 텐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양쪽의 시각을 말씀드렸고요. 제 생각에는요.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왜냐하면은 지금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문제가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59명 의원인가요? 지금 검찰 수사 받아야 됩니다. 포트라인에다 서야 돼요. 그때 가면 자유한국당이 또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게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인사청문회 때도 똑같잖아요. 도덕성 검증 별도로 하고 정책 검증하자 이런 얘기 해왔지만 여야가 바뀌는 동안에 똑같은 얘기만 반복했지 하나도 바뀐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하고 그리고 다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포트라인에 안 세우고 피의 사실 절대 바깥으로 유치를 하지 않는 것만이 최선의 대책인 것이냐 대안인 것이냐 언론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어디까지 공표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것을 아예 못하게 하지 말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룰을 좀 상세하게 정하는 것 이것 정도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교수께서는 이 준칙 개정에 대해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피의 사실 공표 얘기가 굉장히 많았죠. 특히나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적폐청산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기됐던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송인택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 들어서도 이런 피의 사실 공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현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송인택 전 검사장의 얘기에 따르면 조국 장관이 지금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라는 얘기를 쓴소리를 쏟아냅니다. 조국 장관이 지금 훈령을 개정해서 만들겠다고 하는 준칙에 따르면은 이러한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규정을 어기게 됐을 경우는 검찰 조직에 대한 감찰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법무부가 나서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국 장관이 굳이 사람들로부터 오해가 소지에 있는 내용들을 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피해 사실 공표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경우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가 대한민국에서는 마땅한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조국 장관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의 의원, 청와대까지 나서서 검찰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증거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만약에 언론의 눈과 귀, 그러니까 국민의 눈과 귀가 되는 언론의 역할까지 차단을 시켜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혜택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영숙 특검, 허익범 특검에 대한 특검을 도출하는 특검법의 조항 속에서도 이러한 피의 사실 공표 외에 일선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만들었던 전례가 있죠. 최소한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끝날 때까지 조국 장관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처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여당과 야당이 과거에 관한 문제들을 스스로 한번 짚어보면서 국민의 인권적 차원에서 이러한 법에 대한 개정 문제를 한번 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맞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못 건드리고 그냥 또 넘어가요. 우리가 과거에 늘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만약에 야당이 수사 대상에 올라가지고 피의 사실 문제가 계속 피의 사실이 공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피해자가 됐다고 느낄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은요. 예를 들면 검찰이 현 정부 말을 듣고 있는가?
제가 볼 땐 별로 안 듣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 정부 때는 검찰이 정부나 청와대 말을 굉장히 잘 들어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다 우리가 봐왔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 듣는 검찰이었기 때문에 피의 사실도 거기에 입맛에 맞게 그동안에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시를 제대로 받거나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 정부에서 개입하거나 법무부에서 뭔가 얘기하면은 바로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바로 반박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검찰도 수사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걸맞게 검찰도 스스로 정치적 정치적 개입의 여지들을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 정부가 오히려 그걸 이용하지 않고 그걸 내놓고 난 다음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박수 받을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이 차라리 정부나 현 여권에서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고 얘기할 때가 더 적기다. 나중에 가서 이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검찰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검찰개혁 안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당 의원들 수사할 때, 대권 주자들 수사할 때 그때 검찰이 적당히 피의사실 공표해가면서 수사하면 어떤 일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여기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예.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 여든 야든 다 공평하게 그거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조 장관이 오늘 아침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억측이나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그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미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잘 안 지켜지니까 조금 더 강화해서 제한을 좀 두겠다라는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아니 그냥 법대로 그냥 처벌을 하면 되지. 네. 그러면은 검찰을 너무 이렇게 좀 옥죄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억측과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예. 사실상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언론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보도 내용들까지도 싸잡아서 이 모든 것들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인사들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이들이 자칫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치권에 매도되고 있는 목소리도 적지가 않은 것이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조국 장관이 조금 전에 이 출근하는 길에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는지에 대한 여부, 법령에 대한 부분은 아마 이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현행법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헌법 정신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국 장관의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말에 관한 신뢰를 조국 장관이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법무부에 대한 검찰국장이 나서서 예. 현재 있는 검찰에 전화를 걸었다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법무부 차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된 독립된 수사팀을 꾸리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속에서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예. 이를 통해서 검찰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만 해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은요. 단순히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법무부가 나름대로의 준칙 개정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실질적인 감찰을 통해 검찰에 대한 수사 상황을 옥죄할 수도 있는 굉장히 독소 조항까지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쥐고 가려고 하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비판적 소지가 가능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괜한 억측과 오해라고 만약 본인이 억울하다면 그러한 행동에 들지 않게 예. 말 그대로 본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상 초유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조국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종의 절충안으로 아예 조국 장관 관련 가족들의 수사가 끝난 뒤에 그럼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개정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시기가 안 맞는다니까요. 아예 그러면 안 또 된다고 못한다니까요. 보시는 건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문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 검찰로 다 넘어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땐 조만간 검찰이 또 할 거예요, 수사. 그럼 체포영장이든 뭐 지금 정기국회 시작된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내년 내년 총선으로 가게 되는데 네. 그러면은 검찰 수사 안 받고 갈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문제 말고라도 어디 구석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누가 어떻게 검찰 수사 대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럼 그때 가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를 옥죄는 수단으로 피의 사실 공표 문제가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수사를 옥죄는 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바깥으로 공표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관한 문제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전혀 못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의견이 좀 달라요. 절충을 해야 이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의견 달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정말 한 명도 세울 수 없는 것이냐 그러면은 그럼 피의 사실 공표 문제에서 공식적으로 검찰은 아무것도 브리핑할 수 없는 것이냐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들은 답답해지겠습니다. 그렇죠. 전혀 예. 알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또 거기에 물론 이제 요건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언론이 오보를 냈을 때 정정 보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검찰이 그걸 바로잡아 줘야 하거나 네. 이럴 필요가 있을 때는 일부 수사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이 그걸 다 취재를 해야지 되는 상황, 그 부담을 다 고스란히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관해서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세부적 기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에 어느 정도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피의 사실 문제를 가지고 그 수사를 통제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이야기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내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 피의 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법무부 장관.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아니면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입니까? 지금 공보지침의 변경에 의하면 결국은 이 공보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밝혀집니다.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되고 추석 연휴도 이제 끝났고 하지만 자유한국당, 특히 보수야당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오늘 약 1시간쯤 뒤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된 속보 뉴스를 보고 적잖이 놀랐는데요. 예. 아마 추석 민심을 접하면서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사태가 커지고 있는 과정에 대한 충격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임명을 강행한 것들에 대한 굉장히 불편한 심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무기력한 야당에 대한 성토 이런 데로 아마 옮아져 갔던 것이 황교안 대표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무소속 이현주 의원이 여성 의원으로 처음 국회 앞에서 삭발하게 되니까 그 뒤로 자유한국당이 박인숙 의원이 또 같이 함께 삭발에 나서게 되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결기를 보이는 과정으로서 한국당 제1야당의 대표가 황교안 대표 특히 삭발이라고 하는 이런 정치 투쟁의 과정이랑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한국당이 보다 강건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결기를 보여준다 뭐 이런 측면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삭발한다고 하면 오늘 5시에 반짝 뉴스에서는 회자가 될 수 있겠으나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라든지 아니면 조국 장관이 과연 눈 하나 깜짝할 것인가라는 여부를 생각해 보면 정치적 상상력의 여부에서는 굉장히 좀 뒤떨어지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이슈 때문에 과거에 촛불에 들었던 많은 평범한 청년들과 일반적인 정치에 좀 관여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들을 어루만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치적 이슈로 더 끌고 가면서 최대한 분노한 성난 민심들의 마음들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의 선택지가 있을 건데 적어도 그런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큰 마음의 울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을 찾아나가기 위한 한국당
한국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면은 앞으로 남은 조국 장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촉발됨에도 불구하고 그 민심이 한국당으로 넘어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의 이학재 의원은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고 단식이나 뭔가 삭발 사실 한국당과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만큼 뭔가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제1야당으로서 이제 야성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는지 좀 어느 쪽이십니까? 우리가 현 정부 아니면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삭발하거나 단식해가지고 효과를 제대로 봤던 적이 있나요? 지금 야3당이 그때 이제 손학규 대표나 이정미 대표 같이 해서 국회 패스트트랙 문제 얘기할 때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선거구제를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식을 했던 것 외에는 제가 볼 때는 유효한 수단으로서 단식이나 삭발이 작용했던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한교안 대표가 삭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대신에 이게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공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발이나 단식 이런 것들은요. 보통 저항할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최고의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굴뚝에 올라가시는 분들이나 거기에서 단식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 나의 요구를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극단적인 방식으로라도 많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선택하는 거지. 황교안 대표는 움직일 때마다 기자들 다 따라다니고 움직일 때마다 카메라가 다 비춰주잖아요. 근데 굳이 머리 삭발해야 그거 비춰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한 명이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하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럼 대통령에게 요구한다고 하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삭발하면서까지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하는 반응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굳이 삭발을 하면서까지 주장할 내용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얼마든지 장애투쟁할 수 있고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꼭 삭발을 해야 그 주장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 황교안 대표도 결국 지금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될 시간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까지 왔는데 지금 총선이 코앞까지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도대체 어떻게 올랐습니까? 황 대표는 뭐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당원들이든 지지자들한테 받기 시작할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선봉에 싸워서 우리의 적과 함께 이렇게 삭발 투쟁하면서까지 싸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과연 여당과 정부가 눈 하나 깜짝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삭발의 효용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표 개인에게는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뭐 그닥 황교안 대표 개인의 정치적 이미지를 어느 정도 향상시키는 데는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연설하고 뭔가 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력한 투쟁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했을 때 마음속에서 끌어나오는 울림적 메시지가 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의 소지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삭발이라고 하는 과정은 특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탈모가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발이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과 투쟁에 대한 이미지의 혁신을 빼앗는 큰 의미가 있는 느낌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나름대로의 중대한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당이 지금 가져야 되고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됩니다. 현재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무당층의 민심이 38%에 달한다고 하는데 한국당이 가져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이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돌아서게 됐던 무당층에 대해서 얼만큼 더 크게 손길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새롭게 바뀐 시대 정신을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런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거든요.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황교안 대표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지점은 바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를 찾아가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라봤을 때 두 대표로부터 그래 조국 사태 잘못됐지라고 얘기하지만 함께 손을 잡기 위한 노력을 실패했기 때문에 과연 황교안 대표 선택이 옳았냐에 대한 지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찾아가야 되는 선택지는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됐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가 아니라 제주도에 있는 원희룡 지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보수가 통합하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외면하고 있는 저간의 인식에는 과거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분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 상황이라고 하는 건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으로 향유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에서 좌로 바뀌든 좌에서 우로 바뀌든 큰 변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있게 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보수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과 손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한 힘을 합치는 모습보다는 나 개인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상승 이런 것들에 많은 정치인들이 폭을 좁게 선택지를 옮겨가게 되는 순간 사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점점 싸움에서 좀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오늘에 있는 삭발은 어쨌거나 결정을 하기로 한 상황이니까 이 삭발 이후에 과연 자유한국당이 어떠한 방식으로서 이런 중도층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요.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나면은 아무것도 대우 투쟁을 할 명분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진짜 조국 한 명 빼면은 아무것도 없는가? 좀 상상력이 혹시 빈곤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빼면은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싸우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문제, 가족 문제, 도덕성에 관한 문제 이런 거에서 두 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자유한국당이 도덕적 우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국 장관 문제는 착화제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 문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미 불이 다 꺼졌어요. 고발까지 지금 됐고요. 네. 그러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가 아니라 다 꺼진 불을 지금 다시 불 피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투쟁력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연료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야권이 투쟁하기 위한 일단 불은 붙었는데 재료가 있어야죠. 더 계속 연료를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권에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명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40% 국민 정도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대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40%가 동의하지 않는데 이게 불이 붙을까요? 안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편으로는 물론 당연히 정부를 향해서 이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문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정부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 질타할 수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은 이것 말고도 다른 수단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예를 들면 정기국회에서 계속 정부의 예를 들면 대정부 질문도 있잖아요. 그리고 국정감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고 새로운 이슈들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새로운 이슈를 전혀 못 만들고 인사청문회 정부 그대로 끌고 왔던 걸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밀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투쟁 동력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피로감도 높아졌고 조국 문제에 있어서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내면화를 이미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도 각자 다 달라요.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불을 붙여가면서 대우 투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전략적인 미스다. 이걸 가지고 막 삭발 투쟁까지 하는 것은 투쟁 방법에 있어서도 미스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두 분 다 한국당의 전략이 부재하다 이 점은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지율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 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쨌든 조국 정국 거치면서 계속 지도력 부재 지적을 많이 받았었고 황교안 대표까지 이렇게 직접 투쟁에 나서면은 본인도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이제 9월 정기국회가 한참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국회에서의 대정부 질문 그리고 국정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낼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을 것이고 아마 모레가 나경원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지금 있는 전국들을 어떻게 짚어내고 한국당의 미래가치, 미래 방향들을 얘기할 수 있는지를 좀 집중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경원 대표가 이 자유한국당의 원내 지도자로서 사실 우뚝 서게 됐던 배경도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처음 있었던 아마 3월달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그 봄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경원 대표 연설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수 진영 내에서는 나름대로 지도자를 우뚝 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현재 나경원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여전히 국회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임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것이 끝난 이슈가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을 했던 대통령과 한 몸처럼 엮여져 있는 또 다른 이슈로 더 많이 촉발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결국 이 문제는 이번 가을 정기국회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지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가을 정기국회의 결과에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도력도 그 이후에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혹시 나중에라도 삭발에 동참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이 황교안 대표의 삭발이 약간 좀 뜬금없게 느껴지는.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네, 높게. 그러니까 계속 물론 이제 의원들은 연이어 네, 대표가 예. 지금 삭발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얘기는 곧 의원들한테 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십니까라고 하는 압박감을 질문을 느끼겠네요. 던지는 거랑 똑같으니까 아마 남성 의원들은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릴레이로 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예. 제가 지금 웃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움직이면요 야당 대표로서 그게 정치적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투쟁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당 국회의원들한테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당내 뭐 당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든 원외 당협위원장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거예요. 물론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게 그만큼 극단적인 수단을 했던 거에 비해서 그거에 비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뭐 삭발을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내에서 어떻게 당을 잘 끌고 나갈 것이냐 예. 이런 문제들을 잘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론조사 이야기해 보시죠. 추석 직전에 앞서 시행된 여론조사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선 주자 선호도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조국 장관이 3위를 차지했거든요. 이게 한 달 전쯤에 광복절 여론조사에서는 6위였다가 3개 단위나 껑충 정말 뛰어올랐습니다. 네. 어디에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 7% 정도를 기록한 거로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냐라고 보면 그것은 판단의 여부가 갈릴 거라고 보고요. 저 정도에 대한 지지층은 사실은 조국 장관 이슈를 겪어대면서 문재인 대통령 범여권이 나서서 거의 한 몸처럼 엮여져 있는 사태, 조국 장관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들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지층들의 결집 효과가 결국은 조국 장관 지키기로 나섰고 이것이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가는 그런 길목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과거 이재명 지사가 한참 이 검찰의 수사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여배우의 스캔들 문제도 있었고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실질적인 친문 지지층과의 갈등 마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재명 지사를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은 또 똘똘 뭉쳐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는데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러한 조국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만약에 검찰의 수사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이 사실로 입증이 되거나 규명이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현 정부의 핵심 동력들이 완전히 사그라들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국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거의 올인, 다걸기에 나선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마 이낙연 총리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조금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언제까지나 한 목소리로 정당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낙연 총리 등에 대한 유력한 주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대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아마 민주당도 과거에 있었던 보수 정당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똑같이 겪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지율을 좀 보면요. 조금은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CG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지금 TV로 아마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없음, 지지하는 정당 없다가 30.5%고 모른다가 8%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한 40%에 가깝거든요. 네. 저희가 글쎄요. 정치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어떤 의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격하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실은 뭐 여당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뼈아픈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를 해왔던 층이 좀 이번에 조국 장관 그 문제로 인해서 좀 예. 탈각돼서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원래 부동층이라고 얘기하는 무당층이 존재했고, 근데 그런 층들이 결국 이번에 조국 장관 문제를 봤을 때 전부 다 정치권은 다 기득권이야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는 물론 명분 싸움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민심, 마음을 어떻게 더 많이 얻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요. 정치 공학적으로만 본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전혀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전혀 대안 세력으로서 국민의 눈에 비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집권 여당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손해보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이냐에 대한 싸움을 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때 앞으로 누가 어떤 정치적 명분을 더 가져나갈 것이냐. 누가 또 합리적 대안으로서 대안 정책들을 내세우고 대안 세력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치권이 굉장히 무겁게 화두를 갖고 싸워야 될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말씀하신 대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그 당에 힘이 갈 것 같은데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민생을 화두로 다시 꺼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추석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습니다. 또 국회 또한 오직 민생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 정쟁을 멈춰 주셔야 합니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유한국당은 민생 우선 대신에 조국 사태만 외쳤습니다. 지난 한 달도 부족해서 추석의 시작과 끝을 조국 사태로 보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돌아와서 민생을 챙기자고 했는데 사실 보수 야당에서는 계속 투쟁을 할 테고 여당에서도 이제 어떤 국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으로 모든 것 이슈를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는 안 된다. 민생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인영 원내대표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두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게 조국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가족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본인까지 수사 대상에 오를지 모르는 법무부 장관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제자리냐에 대한 국민적 물음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결국은 야권 입장에서는 조국 장관으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민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민생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만큼 여권 내에서도 진지하게 야당과 소통하고 국정 운영을 함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조국 장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진작에 고민할 시간이 됐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뼈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이라는 프레임을 먼저 제시했잖아요.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발목 잡기 하는 야당이 정당이 가지고 되는 가야 겁니다. 되는, 예. 그러니까 이걸 먼저 자유한국당이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조국에 매달리지만 우린 민생과 함께 같이 하겠다, 싸우겠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출구가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장관 문제를 가족 문제가 나중에 가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족 문제가 의혹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조국 장관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내몰렸다고 치죠. 그때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겠습니까? 아니면은 검찰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겠습니까? 그 두 질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조국 프레임을 계속 가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